방역 당국이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과 등교 개학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신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내에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첫 환자 발생부터 오늘까지 전체적인 상황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특히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면 현재 4월 19일 이후로 거의 10명 내외로 신규 발생자가 네. 말하자면 그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에 있어서는 뭐 중간에 어려운 점들은 있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 동안 황금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네. 이때를 방역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네.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100일 동안 사실은 한 번도 안 중요한 시점은 이제 그렇죠. 없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만 연휴가 이제 지속되는 이제 기간은 사실은 연휴라고 한다는 뜻은 이제 전국에 사람들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우리가 잘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발생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정부에서는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생활 방역 위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네. 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방역 말이 좀 어렵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이 전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이제 네. 거리를 두자 이제 그런 건데 생활 방역은 생활을 하면서 네. 말하자면 사회 경제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도 좀 말이 어려워서 아마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네. 이제 명칭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4.15 총선 때 했던 것도 일종의 생활 방역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네. 우리 그 활동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일들은 이제는 하면서 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실천하자.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생활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지침들 초안은 나온 것 같은데 준비된 그래픽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 방역 지침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종사자의 안내에 따라서 지침을 준수해라. 마스크 착용, 뭐 기침 예절, 대화 자제 같은 내용이 있고요. 좌석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한 좌석씩 띄어서 앉자. 그러니까 뭐 고속버스라든지 KTX 기차라든지 한 좌석씩 띄어 앉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음식점이나 카페 생활 방역 지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해외여행 이후에 2주 이내인 사람은 이용을 자제하고 대기 줄도 2m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사실 지침을 잘 보시면 네. 이제 거리두기를 하자는 건데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걸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은 환자가 다시 재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지침을 잘 지킨다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각자가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이 이제 새로운 발생을 막는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도 궁금하고요.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랄까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생활 방역을 한 번에 네. 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단계적으로 또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발생자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계약도 뭐 아직 다 완전히 계획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단계적으로 네.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이제 학교 등교 개학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마냥 이제 학교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다음 달 중에는 이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등교 개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추가적으로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역시 학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이제 개인 위생, 또 이런 또 마스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이런 그 원칙적인 부분들을 잘 지킨다면 네. 또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본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방역 효과는 또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게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라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환자 발생을 안 시킬 것이냐.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난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침을 준수하고 했던 걸 보면 그래도 국민들이 잘 이제 그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네. 많이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등교 개학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생활방역위원회 계시니까 이제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에 이제 조언, 자문을 해주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얘기들은 뭐 중3,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한다는 네, 얘기가 네. 있고 뭐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책상이 있는데 이제 좀 거리를 네, 띄워서 예. 앉도록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방안들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아십니까? 글쎄 구체적인 거는 네. 뭐 발표를 봐야지 되겠지만 네. 아마 가장 급한 이제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이 일단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학교 안에서 뭐 책상 거리두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방안들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게 사실 자발적인 참여가 참 중요한 상황이고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뭐 좀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이제 강제라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해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좀 양보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필요하면 그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참여를 말하자면 국민들의 이해를 좀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낫겠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역과 국민 건강과 경제를 같이 함께 살리기 네, 위해서 네. 생활 방역이라는 예, 개념이 등장을 예.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2차 유행입니다. 현재는 좀 안정세를 네, 좀 보이고 있는 예. 것 같지만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2차 유행 가능성은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우선 2차 유행은 우리가 또 얼만큼 네. 그런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고 좀 보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활 방역을 하거나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만큼 환자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의학적 관리 상에서 환자를 아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감시 체계 이런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서 초기에 한두 명이 발생했을 때 찾아내고 관리한다면
제2차 대규모 재유행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차 유행이라는 게 한 번 나아졌다가 다시 한 번 또 급증하는 그런 상황을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유행한다는 네, 게. 네. 그럼 이렇게 2차 유행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근거, 어떤 배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2차 대유행은 과거에 스페인 독감에서 네. 아주 뭐 경험을 많이 했죠. 인류 전체가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대개 첫 유행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쏟다가 유행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느슨해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면역이 다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시 유행할 수 있다. 이건 뭐 충분히 그런 객관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분들이 보내준 사전 질문 중에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단에서 선정한 12개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3시부터는 평소처럼 기자단 사전 질문과 또 현장의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좀 길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호, 신환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는 뒤에서 계속 수어 통역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4월 28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1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61명입니다. 이 중 82.9%인 8,922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9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68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고 하였습니다. 어제 확진된 9명의 사례는 해외 유입 사례가 5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사례가 4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해외 유입이 60.6%, 해외 유입 관련이 2.4%,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경우가 11.2%, 그리고 지역사회의 집단 발병이 13.5%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10명이었고 5.9%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5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유럽이 2명, 미주가 1명, 중국이 1명, 기타는 일본이 1명이었습니다. 어제 신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대구 소재 영남대 병원 확진자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영남대 병원에서 확진 환자 병동에서 근무했던 의료진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파견 근무를 하였던 파견 의료진 1명이 파견 근무 종료 후에 모니터링 기간을 마치고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동일병동 근무자 전수조사 결과 의료진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 방역조치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507명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1,761명의 4.7%인 507명입니다. 남자가 53.6%, 여자가 46.4%였고 연령별로는 0에서 6세가 86명, 17%였으며 7세에서 12세가 125명으로 24.7%, 13세에서 18세가 296명으로 58.3%로 가장 많은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역 감염,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던 대구 지역이 298명, 경북이 46명이었으며 서울이 42명, 경기가 39명 순이었습니다. 전북과 전남은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에는 사망자나 중증 환자는 없었으며 507명 중 419명, 전체의 82.6%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주요한 감염 경로는 신천지 교회 관련된 경우가 211명, 41.6%로 가장 많았으며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117명, 23%였습니다. 그 밖에 해외 유입된 경우가 73명, 14.4%였고 지역의 집단 발생과 연관된 경우가 66명, 13% 순으로 감염 경로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에 격리 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재양성률은 3.4%였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91명에 대해서 임상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명은 무증상이었고 증상의 종류는 기침, 가래, 발열, 그리고 인후통 등의 증상이 가장 많은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와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감, 그리고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관련된 심리 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등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보호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예방 수칙을 쉽게 설명해주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7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가 무섭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등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답함, 짜증, 부감정,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도 주로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5명 중에 1명이 있는 걸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기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키우려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배려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위생수칙과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이해할 수 있게 눈높이로 알려주고 코로나19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도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된 친구에 대한 편견과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 차분하게 함께 이겨내자와 같은 격려와 긍정, 희망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부터의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며 혼잡한 여행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행 중에도 손 씻기를 자주 하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행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하며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나 보건소의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도 설명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영남대 병원에서 확진자 병동에 근무하던 의료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가운데 4.7%를 차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18세 이하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또 소아 청소년 확진자 가운데 재양성 사례는 총 17건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특별하게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저희가 2차 대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보통 그 북반구의 호흡기 질환은 여름 동안 남반구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옮겨갔다가 또다시 북반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팬데믹 현상은 네. 전 세계의 각 대륙에 네. 이제 질환들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질환 대기 기온이 낮을 때 더 많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철, 이제 봄철에 들어서긴 네. 합니다만 아직 기온이 낮으니까 북반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남반부에도 있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름이 되면 남반부는 다시 추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바이러스는 그 남반부에서 막 또 활성화되다가 다시 우리가 추워지면 또 다시 우리한테 온다 해서 되게 그 겨울에 와서 그 다음에 다시 가을에 온다. 이게 보통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실제로 스페인 독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식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면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논리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아하. 겁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방역 당국이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항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네. 항체 검사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체 검사라고 하면 바이러스에 걸리면 바이러스뿐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는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의 병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항체, 그 항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의 균이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네.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감염력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검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경우는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굉장히 특징이 여러 가지 많은데 네. 항체 형성이 정확하게 얼만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검사마다 많이 다르고 네. 또 그 항체가 또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막아내는지도 지금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항체 검사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네. 네. 지금 코로나19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항체 검사를 한다는 게 결국 이제 우리 일반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그 규모를 파악을 해야 이제 그 제대로 된 방역 대책, 방역 정책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직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 때문에 이제 이게 얼마나 그 실효적인 효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항체가 보통은 면역과 관련이 돼 있어서 네. 면역 정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정보도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백신이나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 세계 각국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네. 시간이 꽤 걸리죠. 백신 또 치료제 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만 빨라야 아마 한 6개월, 보통은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조바심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그래픽을 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영국, 미국 사례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그리고 임상 이상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개발, 백신 개발하기 전에 이제 안정성 등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임상 이상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임상 이상을 신청하고 이제 들어가도 사실은 임상 3상에서 네. 우리가 보통 효과라고 하는 걸 검증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런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로 파악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만큼 진행된다는 것도 사실 뭐 그 느리게 진행되는 거는 아닌 거고요. 네. 아직은 희망은 가져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앞서 교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이 중요한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확진자 수가 이렇게 요즘 국내에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꾸 완화를 하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 발생자 수가 지금 10명 미만으로까지 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자 한 명이 또 다시 뭐 100명 또 몇백 명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신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